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이제는 정치개혁이 답이다 두 번째 시간으로 한국의 혐오정치, 혐오의 정치와 대한이념으로서 중도 실용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한국의 대의민주주의가 사실상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87년으로 보고 있죠. 흔히 말하는 이제 87년 체제. 그래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게 된 그 87년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한국의 대의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을 했다. 그래서 지금 한 30년이 조금 이제 지났지요. 그래서 한국의 대의민주주의가 이제 그 87년 체제를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한국의 대의민주주의는 그 선출된 정치인들과 그다음에 이 관료가 정보를 독점하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발전해 오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국민들이 이 정보로부터 이렇게 배타되는 어떤 타자로 그 정보를 얻는,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서 타자가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이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래 이제 유권자들이 그 어떤 정책 또는 이제 사안에 대해서 그 충분한 정보를 얻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의민주주의라는 자체는 유권자가 자신들의 의견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대변할 정치인들을, 그러니까 대리자죠. 대리자를 선출하는,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판단할 수 있어야만이 대의민주주의가 발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얻어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데, 그런데 사실상 이 대의민주주의에서 유권자들이 얻는 정보라는 게 굉장히 불충분해요. 그래서 덴마크라든지 그 다음에 그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같은 데는 이런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 충분하게 정보가 전달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별도의 시민의회가 구성이 돼서 시민들이 직접 심의하고 판단을 내리는 그런 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한계, 그 어떤 취약점들을 시민의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보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밑에서부터의 참여입니다. 이거 바텀업 시스템이에요. 밑으로부터의 참여고, 그리고 그 참여의 폭과 방식은 이제 다양한 층위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나가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민주주의 제도의 구성 체계는, 어떤 방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냐, 간접 민주주의냐로 나뉘어지는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의민주주의는 이제 간접 민주주의 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참여 민주주의를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이 대의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대표성을 선출자에게 임기동안 그 위임해주는 가장 이제 간접적인 형태의 민주주의가 이제 대의민주주의고, 그리고 이제 수기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는 이제 그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행위자의 이해와 선호에 고정되지 않고 어떤 공정한 심의 과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 전제에서 시행되는 민주주의 제도가 이제 수기민주주의 또는 시민민주주의고요. 그리고 이제 결사체 민주주의는 어떤 그 지역의 문제 또는 어떤 국가적인 문제 해결들을 위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제도가 이제 결사체 민주주의고, 그리고 국민발의나 국민투표, 뭐 국민 소환 등의 이런 어떤 직접 민주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참여 민주주의죠.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이 참여 민주주의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없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더 많이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아지는데, 결국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갈등, 그러니까 정치 집단 간의 갈등, 그리고 그 정치 집단 간의 어떤 화해와 그러니까 정책적 화해와 그리고 정책 조정, 그리고 어떤 의결 과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거의 그 어떤 폭력적인 사태를 통해서 무리수를 두는 이런 어떤 의회가 계속 지금 운영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혐오의 정치고, 그리고 이제 진영을 나누어서 너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뭐 이게 서로 이게 진보니 보수니 뭐 좌니 우니 이렇게 그 진영 논리를 통해서 서로를 그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어떤 경쟁의 이런 정치가 결국 국민들에게 이제 혐오의 정치로 지금 다가오는데요. 이런 혐오의 정치가 되게 되는 이제 한국의 혐오 정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는데 이 한국의 혐오의 정치가 혐오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원인은 첫째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일단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승자독식 선거제도라고 하는 건 이제 특히 이제 국회의원 선거 같은 이제 그 선거에서 다수득표제죠. 다수득표 소선거구제. 이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승자독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표를 많이 얻으면, 그러니까 뭐 유권자들이 투표율이 얼마가 됐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표를 많이 얻으면 1등, 가장 많이 얻은 1등, 득표자가,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 지방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나머지 후보자들은 다 탈락을 하는, 이런 이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죠. 그게 이제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우리의 선거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될 수 있죠,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OECD 국가에서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지금 몇 나라 안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통령제가, 대통령 직선제가 이제 87년 체제 이후에 이제 시행이 되면서, 그 대통령제의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난 게,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에요. 그죠? 그래서 5년 단임 한국의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측근이 불법적으로 이제 국정에 개입을 하고 뭐 인사권이나 예산권을 남용을 하고 그리고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더 큰 문제는 이런 걸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근데 이걸 헌법 개정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전혀 지금 뭐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조차도 안 되는 것이 지금 국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이게 지금 가장 크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왕적 대통령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또 문제는 그 유권자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요거는 유권자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는 이유는 요거하고 지금 맞물려 있어요.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이거하고 같이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반수 득표를 못해도 후보자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등 득표자가 그 선출이 되는 이런 어떤 이제 다수 득표 선거제도에서는 나머지 그 득표를 얻은 사람들의 득표수를 다 합해봤을 때 상당히 많은 득표수인데 다 사표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당장 대통령 선거만 해도 그렇죠.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리고 이제 19대 대통령이 있었죠. 이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41%를 얻었어요. 41%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는데, 나머지 59%, 그러니까 41%의 득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고 모든 권력을 독점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59%, 그러니까 다른 후보를 찍은 59%의 표는 다 사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고, 지금 이것처럼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해서 다수득표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한국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 사회 갈등을 유발해요. 이 대표적인 게 지금 조국 사태 아니에요? 조국 사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양당제를 기반으로 해요. 물론 이제 대통령 중심제가 이제 양당제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거대 정당, 그러니까 여야의 그 거대 정당 두 정당이 이제 의회를 이끌어가는 시스템인데, 문제는 그 여당 야당이 잘 어떤 그 정책적인 조정이라든지 어떤 의사결정 구조들을 충분하게 의회에서 이루어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한국처럼 그냥 무조건 그냥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무조건 맞서기만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사회 갈등이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국 사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갈등으로 그냥 나오지. 거기에 또 대통령이 또 이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또 촉발을 시킨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혐오 정치의 이제 세 번째가, 진영 논리. 이거 같이 맞물려가지고, 이제 진영 논리. 세 번째가, 진영 논리. 요거는 이제 사회 갈등을 유발시키는 이제 제왕적 대통령하고 맞물릴 수도 있는데, 이 진영 논리로 나뉘어져서 네가 맞냐, 내가 맞냐라고 하는, 그래서 편을 갈려서 싸우는, 이제 그래서 이 진영 논리라고 하는 거는 아주 단순하거든요. 네 편이 맞냐, 내가 맞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OX예요, OX.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OX 수준이야.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 이 진위 가지고만 하는 거예요, 진위. 이 OX 문제, 이거 어떤 사안을 놓고 이게 맞냐, 틀리냐. 아니면 내가 주장하는 것에 따라주지 않으면 틀린 거고, 내가 주장하는 것에 따르면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정치 수준이에요. 지금 또 그렇게 끌어가고 있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지금 그 조국 사태에서 그 투쟁의 선봉장으로 나오는 그 유시민 씨 같은 경우, 지금 이런 그 OX 진영 논리를 가지고 계속 지금 호도하고 있잖아요, 여론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건 고도의 어떤 방정식 함수, 이 함수를 통해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XY에 대한 문제들이, 이게 우리나라는 여전히 OX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라는 정치로, 진영 논리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들도 편을 갈라서 정확한 판단, 그러니까 트루스, 어떤 것이 진실이고 또 어떤 것이 팩트, 사실인지에 대한 어떤 판단을 물리치고 그냥 내가 얘기하는, 우리 편이 얘기하는 것이 옳고 다른 편이 얘기하는 건 다 틀렸다고 하는 아주 단순한 이 OX 진위형 그런 사고, 이런 어떤 정치의식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OX 문제는 우리가 학령기로 보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유아들이 선생님에게 공부를 하면서 어떤 사물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내리는 그 결정 방식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정치의식은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판단하는 방식의 수준이야. 여전히 진영 논리, OX, 진영, 정치 사고, 이런 정치적 의식.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깨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런 지금의 그 한국의 혐오 정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어떤 새로운 이념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새로운 이념이 필요한데, 그게, 중도 실용주의예요. 중도 실용주의. 근데 이 중도 실용주의는 그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정부가 2009년도에 중도 실용주의를 한번 내세운 적이 있죠.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그 2008년도 5월에 그 소위 미국산 소고기 수입되면서 이제 광우병 사태로 막 촛불 시위하고 굉장했었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2008년도 말에 이명박 정부가 지지도가 뭐 거의 20%대로 떨어졌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09년도에 그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게 이 중도 실용주의예요. 그때 뭐 책도 나오고 했는데, 근데 그 당시의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중도 실용주의는 촛불, 그러니까 광우병 사태로 인해서 그 어떤 위기에 몰렸던 정권 차원에서 그 참모진들, 그러니까 정책 참모진들이 그 위기
그 광우병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넘어가기 위해서 내세웠던 일종의 정치적 구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별로 내용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철학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중도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정책을 끌어갔냐? 아니죠. 본인이 처음에 후보 때부터 시작을 했던 그 비즈니스 프렌들리, 그러니까 기업 중심,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왔던, 본인이 이제 그 재벌 회사에서 엄청난 이제 부를 축적을 하고 거의 준 재벌이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이끌어왔지, 실제로 중도 실용주의에 맞춰서 정책을 이끌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 실용주의를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중도 실용주의가 가지고 있는, 중도라고 하는 건, 가운데 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중도 실용주의의 철학적 기본은, 중용입니다. 중용이거든요. 이 중용 정신을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이 중용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중도 실용주의를,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 이 중이라는 건 그래요. 이 중이라고 하는 건, 입구자죠. 그 입구자에, 깃발을 세운, 이 상형 문자가 이게 중자입니다. 그래서,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입구자에 이 막대기가 서 있는 이건 뭐냐면, 제사를, 요 입구자는 제사예요. 제사를 보통 지내는 의미를 얘기하고, 이 제사에서, 깃발을 세우는 형태의 모양을 나타내는 상형 문자가 이게 바로 중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지낼 때, 그 좌우로 이제, 이 제사 음식들을 쭉 정렬을 해놓죠. 그리고 정렬을 해서, 이게 잘 배치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순서에 맞춰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제 이 용이라고 하는 거는, 떳떳할 용자, 아니면 또는 이제, 쓸 용자, 그런 의미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중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제사에서 좌우, 여기, 좌우가 균형맞게 진열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거기에 이 제대 앞에, 서열에 맞춰서, 참석자들이, 좌우로 도열해 있는, 이제 그런, 형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 중앙에는 그래서, 하늘과 예, 통천하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받는, 이제 왕이죠, 왕. 왕이 이제 이 제사를 드리면서, 보통 이제 국가제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왕실의 제사를 드리는 이제 종묘제례 같은 형태인데, 그래서 이 어떤 통천 행사를 하는 이제 왕의 모습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제사의 예절을 나타내는 이 중용에서, 그 중요한 의미는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좌우로 치우치지 않죠. 그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또, 어느 한쪽에 기대지 않고, 그리고 또, 이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이 지나치지도 않고, 또 모자르지도 않은, 그런 어떤 그 평상의 원칙, 이 평상의 원칙을 지키는 게 바로 이 중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중도 실용주의의 이 기본 철학, 기본 정신이 되는 이 중용은, 어떤 집단이나 진영 논리, 또는 어떤 그 불평등에 빠져 있는, 지금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상생의 이념으로, 또는 상생의 정신으로, 다시 이 사회 질서를 구축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어떤 지혜로운 어떤 답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생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균형이거든요, 균형.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불평등 아닙니까? 제가 지난 방송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경제적인 불평등, 그리고, 여러 이제 사회적 불평등 중에서, 교육 불평등, 기회 불평등, 그리고 성 불평등, 이런 다양한 불평등의 문제가 결국 이런 균형되지 못한 이제 사회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중도를 이야기할 때, 중도라는 건, 어떤 진보와 보수로 갈려져 있는 사회에서, 또는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진영 논리로 나뉘어져 있는 사회에서 그 양쪽을 눈치 보면서 부안해동하는
그런 어떤 절충주의가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우리나라는 그 자유민주적 공화정이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이제 공화정 질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자유민주적 공화정의 질서를 존중한다는 그 전제 위에서 작동하는 어떤 실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좌나 우는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공화정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우나 극자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면 이 중도거든요. 제가 그 헌법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가지고 다니는 이 손바닥 헌법책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4조에 보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인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그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는 것을 헌법 4조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는 건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이념,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념을 배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우나 극자 이념을 배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것이 이도 저도 아닌 대충 해서 이렇게 해서 가운데 쓰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줏대 없는 어떤 기회주의가 아니라 이 과학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리고 국민들 또 개개인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실사구시의 정신이 바로 이 중도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도 실용주의는 중용에 기반하고 있고,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좌우의 눈치를 보거나 어느 한쪽의 쏠림으로 어떤 불균형을 이루는,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중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중도는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이 혼동을 하는 게 뭐냐면, 중도를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닙니다. 중도는 중립이 아니에요. 중립이야말로 이쪽 좌나 우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대충 절충하는 방식, 이게 중립이에요. 근데 중도는 이런 중립이 아닙니다. 이 중도라고 했을 때 중도에서의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가치, 이 중도의 가치는 그 때에 맞느냐, 그것이 지금의 때에 맞느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정도, 어느 정도냐, 이 정도에 맞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시적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합하면 적시적합, 어느 정도 적시적합하느냐가 중도의 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시의 적절하다 또는 이제 시중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시중을 나타내요. 또는 시의.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때가 맞느냐, 그게 이제 시의 적절하다고 하는 거죠.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넘치지도 않고 그리고 모자르지도 않은, 이걸 이제 정도로 하면, 그러니까 때와 정도가 맞는, 이 기준에 맞는 것이 바로 중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봄에 씨를 뿌려서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하잖아요. 근데 아직 채 수확이 안 됐는데 여름에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때가 있어요. 만사만물에는 다 때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시중, 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모든 만물이 지켜야 되는, 또는 모든 만물의 기본적인 어떤 그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것은, 또 증도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때에 맞춰서 해야 할 것들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중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도 실용주의의 그 철학적 바탕이 되는 이 중용에 대한 의미는 말 그대로 그 사서의 중용에 보면, 사서의
서서의 중용에 보면 논어명저 대학 중용 있죠. 서서의 중용에 1장에 보면 천명지 위성, 솔성지 위도, 그리고 수도지 위교라는 말이 처음에 나와요. 그죠? 그래서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부여한 것, 큰 명, 하늘이 부여한 걸 성이라고 하고, 그죠? 이때 자막이 나오죠. 그리고 그 성을 따르는 것이 도고, 그 도를 닦는 것이 교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뭘 얘기하냐? 그 천일합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사람이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중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용이라는 의미 자체는 제사의 기본 원리로서 어느 쪽에 쏠리지 않는 어떤 그 중도의 사상을 기반하는 철학이면서 또 중용이라는 그 책에서 이야기하듯이 이것은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의 원리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용의 도, 또 이 중용을 기반으로 한 중도는 결국 이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 그죠? 이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실천 가치예요. 그죠? 그러니까 관념이 아니야.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혜택을 주고 그들에게 실생활을 더 나았게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 실천적 가치 또는 실천적 이념으로서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실용주의죠. 그래서 이 실용주의가 우리 조선 중기 말기에 꽃을 피웠던 이제 실학이 이제 이 실용주의의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인 우리의 그 역사적 전통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 중도 실용주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관영 TV 말고 정관영 교수의 사회적 경제 TV에서 이 중도 실용주의로서의 사회적 경제를 계속 거기서 지금 제가 방송으로 콘텐츠로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관영 TV에서는 제가 사회적 경제를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도 실용주의, 지금 21세기 실학으로서의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중도 실용주의, 그러니까 정치적 구호나 또는 정치적 수사가 아닌 실제로 이 사회를 개혁하고 이 지금의 혐오 정치를 바꾸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삶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고 또 더 나은 어떤 사회의 방향을 그 사회가 가야 되는 방향으로서의 어떤 좌표가 될 수 있는 그 기준으로서 제가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회적 경제고, 그 사회적 경제가 바로 이 중도 실용주의로서의 그 어떤 정책적 또는 어떤 학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실용주의, 그 중도 실용주의의 그 역사적인 우리의 경험은 실학이에요. 그래서 그 실학의 큰 세 흐름이 있었죠. 경세치용과 이효무생과 실사구시. 저는 이 세 가지의 정신이 이 중도 실용주의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결국 이게 아무리 좋은 이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책으로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걸 실천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따라주지 않으면 결국 또 이명박 정부 때처럼 하나의 그 정치적인 수사나 구호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이 이런 어떤 혐오의 정치, 이런 어떤 극단의 정치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대안적인 이념으로서 이 중도 실용주의를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중도 실용주의가 실제로 구체적인 정책이나 또는 어떤 이 실현 가능한 하나의 어떤 가치 체계로 가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와 같은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이 정책 실천, 이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시간이 이제 제약이 되다 보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많이 못 드렸는데요. 어쨌든 이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 극단의 정치, 이 진영 논리에 빠진 양극단의 이런 어떤 대립 정치가 끝나고 어떤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이념 또는 새로운 가치, 또 실천적인 어떤 정책으로서 중도 실용주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우리 시대의 지금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중도 실용주의를 놓고 어떻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구현할 수 있을지
지혜를 짜고 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